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건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다. 사용 범위나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어.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의존명사였다. 그러니까 이거 주원아 기억나? 지난 시간에 되게 이거 웃긴 녀석이라고 얘기했었어. 안 웃길 수 있어. 안 웃길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좀 웃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품사라고 할 때 요 녀석들이 있잖아. 얘네들이 모두 단어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럼 단어라고 하는 게 뭐냐? 자립할 수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말에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야. 즉 일반적인 품사들은 모두 자립할 수 있는 말이다. 그치? 근데 여기 보면 의존명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립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의존명사를 말 그대로 풀었으면 자립할 수 없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 마치 뭐 같아? 모순이 발생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국어의 명사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의존명사, 얘는 꼭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여야 된다. 그러면 다른 말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건 어떤 성분이었어? 관용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관용어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관용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가 관용어나? 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가 관형사는 관용어가 되고, 아리 같은 경우 이번에 시험 봤잖아. 그지? 그 다음에 다 까먹은 거 아니지? 까먹으면 안 돼. 이제 문법은 까먹는 즉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싹 다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무엇이 관용어냐라고 하면 이 세 개를 주로 얘기한다. 어찌됐든 지금 예문을 봤을 때 지의 품사가 뭐냐? 그러면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명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녀석이 자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지? 요 앞에 꾸며주는 말, 관용어지. 이 관용어가 없어도 문장에서 매끄럽게 쓰여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를 만난 지가 오래되었다와 그를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두 문장을 비교한다면 그를 지가 오래되었다 에서 지가 단독으로 쓰였을 땐 문장이 어떻다? 매끄럽지, 자연스럽지가 않다. 즉 이때 지는 명사긴 명사인데 홀로 쓰일 수 없는, 즉 어떤 문장 성분에 의존해야 하는 녀석이다. 그렇다면 무슨 명사다? 의존명사다 라고 하는 것이지. 품사 중에서도 수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꾸며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국어에서 수식어이라고 하면 관용 사와 부사 이 두 개가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관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식어니 어떤 말을 꾸며주는 단어다. 그렇다면 관용사는 뭘 꾸며준다? 바로 체언을 꾸며줍니다. 근데 우리 체언이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지. 대개 이때 체언이라고 하면 명사나 대명사를 얘기한다. 수사는 꾸미기가 참 어려워. 예를 들어 저기 뭐야, 양수사 뭐 있냐?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관형사 뭐 있냐? 여기에 있는 거 뭐 지시관형사 한번 써볼까? 이 하나, 세 하나, 한 하나 어때? 수사를 꾸미는 건 좀 어색하잖아. 그래서 체언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때 체언이라고 하는 건 되게 명사나 대명사라는 거야. 자, 봅시다. 관형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체언은 조사와 아주 쉽게 결합합니다. 그러나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결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체언 이외의 품사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언을 수식한다 라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런 특징들이 나와 있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수식어인 부사와 비교하기 위함인데요. 관형사라고 하면 다시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시관형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뭔가를 가리키는 관형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말이죠. 이 학교라고 하면 이를 자꾸 대명사라고 생각해. 그치? 왜냐면 가리키는 말이니까, 학교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문법적으로 따지자면은 이라고 하는 말이 학교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가 학교라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기 때문에 이때 이는 대명사가 아니라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때 이가 대명사라면 체언 뒤에는 뭐가 쉽게 결합한다고 얘기했지, 주원아? 조사가 결합하잖아. 만약 이가 대명사라면 그 뒤에 뭘 결합할 수 있어야 돼? 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 이에서 안 되지. 이가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사와 어미 결합할 수 없는 관형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형사라고 했을 때 그 관형사가 바로 성상관형사를 얘기합니다. 이때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알아두면 좋겠어. 요거 성상 해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다. 그래서 new friend, 그지? 이제 몇 달 뒤면은 아니 친구 엄청 사귈 거잖아. 엄청은 아니야? 몇 명 사귈 거야? 주원이가 지난 시간에 나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 내가 친구 얘기 물어봤었지. 만약에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럼 주원이는 때려가지고 고쳐주겠대. 그러지 않았어? 야, 영상 돌려봐. 야, 저한테 누구? 자, 어찌됐든 요 친구가 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입니까? 새 친구죠. 그러니까 요 새는 뒤에 있는 체언인 친구를 꾸며준다. 헌옷.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헌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일부 사람들이 야, 얘 관형사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역시 나한테는 이런 얘기가 딱 맞아. 예쁜 인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장 성분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중3 끝난 상황이니까 문장 성분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쁜. 아니, 예쁜의 문장 성분. 내가 원래는 길게 풀로 다 문장을 써줘야 되는데 다 안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인형은 문장 성분 몰라. 왜냐하면 뒤에 어떤 주격 조사가 없잖아. 뭐 예를 들어 뭐 서술격 조사라든지 목적격 조사라든지 격조사가 안 붙어 있으니까 얘 몰라. 근데 예쁜의 문장 성분을 알 수 있어. 자, 일단 기능을 한번 봅시다. 예쁜이라고 하는 요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지? 주원아? 인형을 꾸며준다. 그러면 인형이라고 하는 거는 체언이잖아. 명사지. 그럼 일반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면 다 뭐라고 볼 수가 있어? 관형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단 사로 끝나면 품사가 되는 거고 어로 끝나면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질문했지? 예쁜의 문장 성분이 뭐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아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관형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자, 좋아. 관형어야. 그렇다면 질문을 좀 다시 해보자. 예쁜이라는 관형어의 품사가 뭐야? 좋아. 자, 관형사가 나왔습니다. 동의? 자, 단어긴 단어인데 예쁜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가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 말은 더 쪼갤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주원아 쪼개봐. 예쁘. 그 다음에 니은 또는 이거겠지? 자, 그러면 자, 문법적 이름이 뭐야? 내가 지난 시간에 주원이한테 알려줬다. 요거 얘기할 때 품사부터 얘기하고 뒤에 어근인지 접사인지 어간인지 어민지 얘기하라고 했어. 자,
형용사. 어간. 그럼 얘는 어간이니까 무조건 뭐야? 엄이지. 근데 이제 알아. 어떤 엄이라는 거 알아. 얘가 뭘 꾸며주니까? 체언을 꾸며줘. 그러면은 요 녀석의 문법적 기능이 관형이잖아. 그러면 얘 무슨 엄이야? 나왔네 님들. 어미는 품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품사 나와 있잖아.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또는 모의고사에 나오는데 봐봐. 예쁜 인형이라는 문장,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예쁜의 문장 성분을 따지면 예쁜은 관형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품사가 뭐냐고 물으면 얘의 품사는 뭐다? 형용사라는 거야. 즉 품사와 문장 성분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보면 항상 그걸 어때?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는 형태소 분석을 해줘야 그것의 문법적인 관계를 정확히 따져볼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헌이라고 하는 관형사를 동사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왜? 그 사람은 얘를 형태소 분석한 거야. 어떻게? 헐다. 헐다의 뜻이 뭐지? 뭔가 이렇게 막 그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무너지거나, 그지? 또는 바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군. 그러면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된 거지 헌 자체가 관형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분명 헌이라는 말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땐 헐 플러스 은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우리 현대인은 헌옷 좀 줘봐 할 때 그 헌을 헐 플러스 은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단 말이야. 즉 헌은 이제는 하나의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형태소 분석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형태소 분석을 해야 그것의 문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수관형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관형사는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관형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랑 헷갈리느냐?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어떤 품사랑 헷갈려? 수사랑 헷갈리죠. 왜냐하면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수사도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 지금 보시면 사가 한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이 체언이라면, 수사라면 그 뒤에 뭐가 결합할 수 있을까? 아니나. 체언이라면 체언 뒤에는 뭐가 쉽게 결합한다고 했어? 빨리 다시 돌아와. 지금 막 며칠 동안 막 뭔가 안 좋고 막 뭐가 붙어? 조사가 붙을 수 있다고 했잖아.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정확하게 저장이 돼야 돼. 요 녀석이 체언이라면, 수사라면 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어야 돼. 조사 결합해봐. 사가 한이, 사가 한가, 사가 한의 어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수사가 아니다. 그러면 뭐야? 뒤에 있는 개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가 주로 체언을 꾸며줬다. 아닙니다. 체언을 꾸며줬다면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 끝나자마자 현관펜 얘는요 수식하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자, 좀 전에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용언 말고도 관형사, 다른 부사, 심지어는 문장 전체까지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뭐다? 인사다. 관형사는 뭐다? 이런 얘기하면은 교육적이지 않지만, 자, 그래서 관형사는 아싸 딱 뭐만 꾸며줘? 체험만 꾸며줘. 근데 부사는 어때? 용언 말고도 다른 것들도 꾸며주니 인사다. 자, 그리고 문장 내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새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면 나는 사실 새 친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 새라고 하는 관형사를 학교 앞에다가 갖다 놓잖아? 그러면 어때?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려. 새 친구가 아니라 새 학교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관형사는 꾸미고자 하는 말 바로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상당히 고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사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워서 토끼의 발이 빠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매우 토끼의 발이 빠르다. 토끼의 발이 매우 빠르다. 어때? 매우라고 하는 게 서술어 바로 앞에 있고 주어 앞에 있고 딱히 의미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사 쓸 때 멋대로 쓰잖아. 꼭 꾸며주는 말 앞에 있어야 돼. 그걸 의식하면서 부사를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부사가 이거고요. 두 가지 특징. 범위가 넓고 인싸고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그럼 얘도 인싸인 거야. 인싸는 어때? 난 진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인싸가 아니었거든? 근데 인싸 애들 보면은 막 여기 갔다가 주변한테 가서 막 얘기하다가 또 막 여기 가갖고 막 얘기하고 막 왔다 갔다 거려. 지 멋대로야. 인싸는 뭐야? 아리나? 지 멋대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무슨 주입하는 것 같네? 자, 부사는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분 부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라는 얘기입니다. 성분 부사는 다시 성상, 지시, 부정부사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성상의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니? 성질이나 상태. 이런 건 좀 이제 외워. 성상 이러면 성상폐하 이게 아니야. 성질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사가 바로 성상부사라고 할 수 있죠. 매우 착하다, 잘 치료하다, 허둥지둥 달아나다 라고 해서 모양이나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사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부사가 있는데 그런 걸 지시부사라고 합니다. 처소라고 하는 것. 자, 처소의 뜻이 뭐라고 했지 지난 시간에? 장소의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장소라고 써놓는데 왜 처소라고 써놨어요? 아직 처소라는 말을 즐겨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일이 바쁘니 이렇게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리 가 있어. 저리. 응? 그래서 가다를 꾸며주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저기로 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정부사라고 해서 용언의 앞에 놓여서 그 내용을 부정하는 것. 대표적으로 안과 못이 있죠. 너희들 혹시 안과 못의 차이점 알고 있니? 네. 커피를 못 먹었다랑 커피를 안 먹었다. 차이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능력이야. 즉 아린이가 커피를 못 마신다고 한다. 그러면 아린이의 몸이 커피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 거야. 커피를 막 먹으면은 막 잠이 안 오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러는 거지. 근데 커피를 안 마셨다라고 하는 건 아린이가 충분히 커피를 마실 능력이 있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단지 그냥 그때 먹고 싶지 않았던 거야. 따라서 안은 의지부정이라고 합니다. 문장부사가 있는데 요거는 좀 생소할 겁니다. 문장부사에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가 있는데요. 양태라는 말 앞으로 몇 번 더 듣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양태라고 하는 건 마음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부사는요. 일반적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그랬을 때 예문을 보면 과연 훌륭한 학생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과연이 부사인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이때 과연은 훌륭한을 꾸며줍니까? 학생이구나를 꾸며줍니까? 뭘 꾸며주는 것 같아? 딱히 어떤 특정한 것만을 꾸며준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왠지 훌륭한을 꾸며주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있는 학생이구나를 꾸며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얘들아 고민하지 마. 과연은 뭘 꾸며주는 거야? 훌륭한 학생이구나 전체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을 문장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과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이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접속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는 접속사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 국어에는요. 접속사라는 말이 없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접속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접속부사란 자, 이렇게 바로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거나 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부사를 얘기합니다. 너 그리고 나라고 한다면은 너 어때? 단어지. 명사, 정확히는 대명사.
대명사, 나, 대명사.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리고는 단어 접속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니까 이때는 문장 접속부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다라는 말을 딱 읽고 나서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 보려면 남다를 상상해야 돼.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근데 왠지 여기에 지금 있는 아이들을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사와 형용사의 정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말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면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제에 선호할 어미와의 결합 여부입니다. 즉, 현재 시제에 선호할 어미라고 하면 니은, 는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선호말 어미가 붙어서 말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 먹다가 동사야 형용사야 라고 하면 이거 정도는 이제 쉽게 알아. 아, 동사야. 근데 너희들이 이 먹다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들어본다고 치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다. 근데 머리 한편에서는 아니야. 입에 들어있는 상태도 먹는 거잖아.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먹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뭘 갖다 붙여봐라? 는이라고 하는 현재 시의 선어말 어미를 붙여봐라.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왜 하필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일까요? 왜 이 말을 붙이고 안 붙이고에 따라서 동사, 형용사가 결정될까요?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동사의 정의가 뭐였지? 움직임이나 작용이라고 했지. 자, 움직임과 작용이 있으려면 전제가 있어. 뭐가 있어야 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시간이 없다면 움직임이 있을 수 없어. 왜냐면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인과관계거든. 자, 봐. 움직임 뭐야? 내 머릿속에서 어때? 오른쪽 손을 든다. 명령. 그 다음에 오른쪽 손을 든다. 이게 아니잖아. 오른쪽 손을 든다 그러면 신경계 반응해가지고 천천히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간이 어떻게 돼? 흐르지.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좀 있을 미래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를 봐봐. 꽃이 예쁘다. 그러면 이때 예쁘다는 어때? 언제 예쁜 거지? 아니나? 꽃이 지금 예뻐. 그럼 언제 예쁜 거야? 지금 예쁜 것만 얘기하는 거야. 1년 전에? 아니. 1년 뒤에? 아니.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현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미 예쁘다라는 말에 지금 예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현재 시의 선어말 어미를 또 붙인다고? 그러면 예쁘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형용사는 현재 시의 선어말 어미를 붙이지 않아도 그냥 현재를 나타내서 그래서 이런 말을 붙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의도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결합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성질이나 상태, 내 목적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다고 하자. 이게 답정난 거지, 답정난. 자, 내가 작아. 그러면 선생님의 키가 작다지. 그럼 이때 작다는 동사의 형용사야. 모른다고 치자. 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지? 키 커져야지. 키가 난 커야 돼. 난 키가 커. 그러면 내가 그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내 지금의 작은 상태가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형용사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결합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청유 또는 명령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동사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말 그대로
흐름이니까, 과정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형용사는 어때? 성질이나 상태인데 어떻게 내 명령으로 그 성질이나 상태를 그 자체를 바꿀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원아, 너 너무 키가 커. 좀 작아라. 이런 말 돼? 안 된다고. 근데 우리 막 살다 보면은 잘못된 말을 많이 해. 작아라 이런 말 막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왠지 되는 것 같은데 작아라 하면은 돼? 자, 아라는 명령 영어이잖아. 그러면 명령의 의미가 뭐지? 그 말을 듣는 사람만 그 행동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주원아, 너 너무 키가 커. 좀 작아라. 그럼 주원이가 예? 이렇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에는 명령, 청유형 어미가 결합할 수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박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는 형용사니 동사니? 형용사야? 왜? 현재 시의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붙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아니야, 말 되니 안 되니? 날이 밝는다. 되지? 이게 날이 밝는다. 그러면 어두웠는데 환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분명히 일반적으로 교실이 밝다. 우리는 밝다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을 붙여봅시다. 교실이 밝는다. 그러면 왠지 어색하단 말이야. 그런데 날이 밝는다는 된다. 그건 이 밝다가 어떨 땐 동사로 쓰이고 어떨 땐 형용사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어의 어려움이지.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늘 모든 단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소수긴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95%의 단어들은 요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지만 특정 단어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